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의 영혼의 향기입니다. 영혼의 향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에 관한 시적이고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가 쓰고 청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는 미국과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한동안 두뇌 연구에 종사했습니다. 직업상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가는 곳마다 자아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이야기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현재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 살고 있으며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라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비브 1. 안개가 들판에 내려앉아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저 도시를 뒤덮기 전에, 그래서 모든 색채와 소리의 울림과 향기, 곧 모든 자연을 덮기 전에, 말하자면 인간의 영혼들을 품기 전에 1년 가운데 어둠이 가장 길었던 날에 아비브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다.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도시의 사람들이 영혼을 잃지 않게 막아주며 그들에게 봄의 향기를 되돌려주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기묘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도시는 겉으로는 여느 다른 도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가 세상의 다른 도시들과 다른 점을 알아보려면 약간 시간을 필요로 했다. 하긴 해가 갈수록 꽃이, 향기가, 새의 날개짓이 줄어들며 꽃을 피우는 나무가, 색채가, 멜로디가 보기 힘들어지는 도시를 어떻게 묘사해야 좋을까? 도시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로지 몇몇 사람만 매 시간, 매일, 매달 슬그머니 찾아드는 변화를 알아볼 뿐이다. 이 도시는 예감이 사라진 곳이다. 12월 21일 밤 정확히 자정에 헬레네는 피부가 매끄럽고 보들보들하며 마치 홍매화처럼 발그스름한 낯빛을 가진 아들을 낳았다. 갓 태어난 생명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에 감싸인 아기의 두 눈은 장미 석영을 깎아 만든 듯한 얼굴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첫 울음소리는 어찌나 은근하고 조용한지 새의 노랫소리 같았다. 헬레네는 마치 아기의 탄생 시점을 자연과 합이라도 본 것 같았다. 자연도 아주 조용한 가운데 마지막 겨울 꽃들을 활짝 피웠기 때문이다. 꽃들은 아비브처럼 신비를 간직했다. 산파인 젤마는 이 가족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비브의 뿌리를 두고 들은 유일한 이야기는 아빠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아기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빠가 죽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젤마는 그동안 헬레네의 사정을 충분히 알게 되어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젤마는 아기의 작은 몸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헬레네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이 순간이야말로 헬레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순간은 고작 몇 호흡 정도만 지속되었다. 헬레네가 누운 침대의 하얀 시트가 갑자기 피로 물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불과 몇 분 만에
아마포를 검붉게 물들였다. 떨리는 손으로 젤마는 심한 출혈의 원인을 찾아 피를 멈추게 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젤마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어떻게 해도 헬레네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젤마는 아비브의 뺨을 엄마의 뺨에 대고 손으로 헬레네의 배를 어루만졌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헬레네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나머지 갈수록 약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젤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젤마는 헬레네의 미지근한 피가 자신의 앞치마를 흠뻑 물들였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은 지칠 줄 모르고 헬레네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피를 흘리다가는 목숨을 잃고 말리라. 자신이 최후를 맞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헬레네는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헬레네는 갓 태어난 아들에게 아무 메시지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작은 종이 한 장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모두 담아내는 것이 가능할까? 많은 말을 쓰기에는 힘도 시간도 부족했다. 헬레네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풀잎처럼 짙은 속눈썹에 눈물이 맺혔다. 파르르 눈을 떨 때마다 눈물이 어린 아비브의 이마 위로 떨어졌다. 눈물에 젖은 아비브의 이마는 마치 무수한 진주가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반짝였다. 헬레네는 자신의 코를 아들의 코에 대고 부드럽게 비볐다. 눈을 감은 헬레네는 마치 아비브의 향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영원으로 가져가려는 듯 깊게 들이마셨다. 천천히 다시 눈을 뜬 헬레네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편지지에서 사각거리는 펜소리만이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간지렸다. 그리고 헬레네의 마지막 숨결이 거친 소리를 내면서 종이 위에 잉크를 말렸다. 이 무슨 운명의 변덕스러운 장난일까? 한번 눈을 움찔뜨고 난 헬레네는 목숨을 거두었다. 한동안 무자비한 침묵이 시간을 짓눌렀다. 아기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침묵은 마치 덩굴처럼 산파의 심장을 휘감았다. 젤마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짓눌렀다. 다시 손을 떼자 얼굴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얼굴에 새겨진 근심의 하얀 표시는 다시 피가 돌면서 차츰 사라졌다. 젤마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깊은 생각에 빠져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음에도 헬레네의 차가운 몸은 딱딱하게 굳어져 창백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기는 여전히 헬레네의 배 위에 놓여 있었다. 아기는 마치 엄마의 향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듯 깊고 힘차게 숨을 들이마셨다. 헬레네의 차가운 몸은 아들의 숨결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다. 젤마는 창문을 열었다. 아침이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특별한 빛으로 반짝인다. 뭔가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헬레네의 정원에서는 비밀처럼 오므리고 있던 꽃망울들이 활짝 꽃을 피웠다. 나무들도 하얀색과 핑크색의 향을 풍기는 옷을 입은 것만 같다. 겨울 한복판에 이게 무슨 일일까?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푸른 깃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깃털은 아기의 등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침 햇살이 헬레네의 머릿결과 그 기품 있는 죽은 몸을 감쌌다. 그 반짝이는 빛다발은 아기를 환하게 비추었다. 젤마는 마치 음악을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바깥 풍경을 내다보니 참으로 따스한 위로가 된다.
점점 더 따뜻해진다. 눈이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나뭇가지와 덤불 위에 쌓인 눈이 녹아 흐르며 반짝이는 크리스털이 된다.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이 햇살을 받아 수천 개의 별처럼 빛난다. 곳곳에서 물방울이 나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린다. 젤마는 조용히 흐르는 물 덕분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음을 느꼈다. 충격에 휩싸였던 젤마의 생각은 맑고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점차 맥락이 없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로 해체되어 버렸다. 결국 남은 것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아픔뿐이었다. 젤마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창문을 닫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은빛 머리카락을 머리 뒤로 묶고 자그만 아비브를 죽은 엄마의 배 위에서 들어올려 팔에 안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앉아 있었는지 젤마는 알지 못했다. 이제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헬레네는 물론 자신의 유지를 남겨놓기는 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아들을 위한 것일 따름이다. 물론 젤마는 편지를 읽었다. 읽고 나서 편지를 접어 푸른 깃털과 함께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젤마는 편지에서 아비브를 어찌하면 좋을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랐다. 그러나 편지 안에 담긴 내용은 모두 작은 아비브가 아니라 다 큰 아비브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젤마는 헬레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었다. 아마도 헬레네는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또 젤마가 지금 간절히 바라듯 이런 절박한 순간에 위중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어떤 우연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으리라. 그러나 그런 우연한 일이란 대체 무엇이어야 할까? 젤마는 돌연 자신이 늙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매년 갈수록 더 숨가쁘게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독을 품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세상의 리듬이 낯설기만 해서 자신은 더는 세상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얼마나 막막했던가. 이런 세상에서 아이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까?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팔에 안긴 이 가엾은 생명은 이 땅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아이가 가진 유일한 것은 한 장의 편지뿐이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글귀, 아들에게 해주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말들. 편지는 조심스레 접혀 젤마의 상의 호주머니에 간직되었다. 아이를 세상으로 이끌 편지는 물론 아비브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컸을 때야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하리라. 헬레네의 마지막 숨결과 아비브의 첫 숨결이 이뤄낸 평화로운 조화 가운데 헬레네의 영혼은 아기를 젤마와 함께 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 젤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지금껏 수백 명의 아기를 받아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도 아기를 가질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러나 운명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그녀에게 너는 마른 땅처럼 황폐하다고 악담을 퍼부으며 다른 여자와 가족을 꾸리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다. 젤마는 가슴을 갉아먹히는 것만 같던 그때의 아픔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몇 년 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두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젤마는 삶의 의욕을 거의 잃고 말았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인생의 꿈, 거의 자기 자신과 다를 바 없던 이 꿈은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았다. 그때부터 자신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어떤 것을 향한 갈망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순간이 헤아릴 수도 없이 이어졌다. 내 아기를 품을 수만 있다면
젊은 시절 희망과 꿈과 가능성으로 찼던 심장은 이제 텅 비었다. 젤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고 그녀의 낯빛은 시든 꽃 같았으며 어깨는 운명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돌연 자신의 팔 안에서 작은 생명이 숨쉰다. 어린 바비부가 발산하는 생명의 향기가 기분 좋게 코끝을 간지렸다. 비록 제대로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젤마의 심장 안에서는 헬레네의 마지막 숨결 이후 내려진 결정이 무르익고 있었다. 손수 이 아기를 키우리라. 아마도 이런 결심은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한 끝에 내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의 뜻하지 않은 선물에 놀라고 감격해서 내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로지 충분히 오래 믿고 선행을 쌓기만 하면 우주는 뿌리 깊은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젤마의 희망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은 모양이다. 심장 저 깊은 곳에 잿더미에 묻혔던 작은 불씨가 돌연 활활 불꽃을 일으키며 심장을 따스한 온기로 채우는 느낌이 들어 젤마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의 얼굴은 활짝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보였다. 오랜 세월 동안 눈물마저 메말라 화끈거리기만 했던 눈의 아픔은 불현듯 멈추었다. 지금 그녀의 뺨 위로 유리구슬 같은 눈물 방울이 흘러내린다. 막혔던 가슴을 풀어주는 것처럼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눈물이다. 인생은 결코 쉽사리 베풀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맞춤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그렇다. 인생은 비밀로 가득하다. 젤마는 아기를 들어올려 조심스레 그 작은 머리를 잡고 자신의 뺨을 아기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아기의 머리는 젤마의 가슴에 폭 안겼다. 마치 지금껏 찾지 못했던 짝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러나 젤마는 분명하게 깨달았다. 아픈 상실의 시간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할 용기를 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생이 베풀어주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 전에 잃을까 두려워 멈칫거리기만 한 자신을. 그러나 그동안 더 잃을 것도 없었기에 절망은 인생의 말년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어떤 귀중한 것을 얻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자리를 내주었다. 젤마는 아기를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자 특별한 느낌, 시원하면서도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 생각이 어떤 거대한 것, 자신은 파악할 수 없지만 세상에 특별한 마법을 베푸는 거대한 것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다. 젤마는 아기라면 숱하게 보아왔다. 그러나 이 작은 아비부처럼 특별하고 밝은 분위기를 가진 아기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젤마는 아비부야말로 이 세상에 아주 귀중한 선물을 가져다 줄 특별한 아이 가운데 한 명임을 깨달았다. 감격의 따뜻한 흐름이 온몸으로 퍼졌다. 인생의 행복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뒤늦게야 찾아오는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이 아담하고 부드러운 체구에 사랑이 넘치는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 봄에는 단 며칠 만에 온 세상이 활짝 핀 꽃들로 뒤덮인다. 인생에서 인간이 충만한 행복을 맛보는 일도 오랜 인고 끝에 찾아오는 단 몇 순간이면 충분하다. 젤마의 봄이 찾아왔다. 젤마는 돌연 자신의 인생을 채운 측량할 수 없는 환한 빛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행복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올바른 때를 기다려온 모든 사람에게 입맞춰주는구나. 젤마는 아비부에게 이렇게 말하며 미소와 함께 아기를 어루만졌다. 이 순간은
젤마를 다른 여인으로 만들었으며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젤마와 아비브와 소도시를 위한, 아니 전 세계를 위한 변화였다. 2. 이 겨울날부터 헬레네의 정원에서는 매년 사계절 내내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색채의 향연이 벌어졌다. 사과나무에는 봄의 꽃이 구름처럼 피어 사방의 향기가 그윽했다. 가을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마치 헬레네의 생명이 자연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녀의 향기는 오래도록 정원의 공기를 물들였다. 헬레네의 집은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곳의 언덕 너머에 위치했다. 이곳에서 젤마는 아기를 키웠다. 집으로 이어지는 길은 외지고 좁았으며 주변의 상수리 나무들의 가지로 덮여 있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바람이 이파리들을 살랑살랑 흔들 때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땅 위에 숱한 빛의 점들이 춤을 추었다. 이처럼 아비브가 자란 곳은 조용한 성장의 장소였다. 아비브는 젤마가 직접 손으로 받아낸 마지막 아기였다. 아기 덕분에 행복을 누리면서도 젤마는 혹시 헬레네가 자신의 실수로 죽음에 이른 게 아닐까 하는 아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저 충격적인 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아로새겨진 아픔은 그만큼 크기만 했다. 때때로 아기를 낳다가 죽는 엄마들이 있었다. 그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믿었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젤마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젤마는 이런 물음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으리라. 어쨌거나 자신이 보호해 주었음에도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발 아래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구멍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젤마는 굳게 믿었다. 이 조그만 아기가 친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우울해질 때마다 젤마는 아비브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런 다음 젤마는 아픔을 저 가슴 속 깊숙한 곳에 다시 잡아두려는 것처럼 꿀꺽 삼켰다. 아무튼 인생이라는 이 이해하기 힘든 길은 계속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12월이 끝나갈 무렵 저무는 해는 그 마지막 숨결을 남물처럼 하늘에 걸어두었다. 마치 여차하면 시간의 남물을 들이부으려는 것만 같은 인상을 주는 하늘이다. 젤마는 해가 거듭할수록 아기의 손에 별들이 가득 담기기를 바랐다. 그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픈 일을 당한 아기가 좋은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다. 3. 저 충격적인 밤 이후 처음 몇 달 동안 젤마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으로 힘들었지만 그동안 빠르게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 어린 아비브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커다란 위안을 얻었다. 불꽃처럼 환한 미소를 자랑하는 아기는 젤마에게도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는 시기를 선물했다. 엄마 노릇을 하며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젤마는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는 의심과 조바심이 마치 벌레가 사과를 먹어치우듯 그녀를 괴롭혔다. 자신이 벌레 먹은 과일처럼 껍질만 남고 속은 텅 비어 썩은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이따금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게 옳은지 틀린지,
말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모든 답은 젤마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에스는 그만큼 아기를 향한 사랑이 그녀에게 힘을 다시 돌려주었다. 아비브는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특이했다. 커다란 눈망울은 대체 자신이 어떤 세계로 온 것인지 묻는 것만 같았다. 작은 머리를 주의 깊게 돌리며 새로운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바라보는 커다란 눈은 어찌나 왕성한 호기심을 자랑하는지 그 작은 머리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젤마는 아비브를 보며 이 아이가 무슨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닐까 하는 물음을 품는 일이 잦았다. 그만큼 아비브는 속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다는 강렬한 인상을 자랑했다. 세월이 흘렀다. 젤마와 아비브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둘만의 특별한 행복을 맛보는 순간을 함께 누렸다. 젤마는 유리종처럼 아이를 감싸고 그 어떤 불운도 범접하지 못하게 지켜주었다. 젤마는 집안의 모든 구석을 따뜻한 온기로 채웠다. 아비브는 젤마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보에 쌓여 아무 불편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충분히 자라 사려 깊은 의젓한 청년이 되었을 때 젤마는 그에게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젤마는 용서를 구하는 심정이었다. 제발 누군가 이 무거운 죄책감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은 개의치 않았다. 이미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분명한 눈빛을 청년은 보여주었다. 잘못이 없는데 무슨 용서인가. 그래도 젤마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다. 자신이 막지 못한 일을 좋은 쪽으로 돌릴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아비브의 눈에서 미소를 볼 수 있게, 그리고 본질을 가려볼 줄 아는 그의 안목을 더욱 날카롭게 키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젤마는 성공했다. 젤마는 아비브에게 고요함의 마법, 자연의 신비, 세계를 관찰하는 법을 가르쳤다. 두 사람은 함께 잔디밭에 앉아 바람결에 살랑대는 이파리들의 춤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또는 따뜻한 밤에 반딧불이가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그리는 하늘의 무늬를 경탄의 눈으로 감상하곤 했다. 이 인간에게 중요한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는 거란다. 젤마는 이렇게 말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내는 자세는 꼭 필요해. 내 몸이 나무라면 내 생각은 꽃봉우리와 같아. 신선하고 건강하고 밝고 유익할 때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녕에 보탬을 준단다. 반대로 시들고 병들고 어둡고 독한 생각은 너를 병들게 만들어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로 번진단다. 꽃봉오리는 말라 비틀어지며 결국 인간이라는 자연이 무너지고 말지. 내 정신을 크리스탈처럼 맑게 지키려무나 주의력을 집중해서 정리한 맑은 생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준단다. 항상 거울을 깨끗이 닦고 광택이 나도록 노력해야 나쁜 생각이라는 오점이 거기 절대 들러붙지 않는단다. 그리고 젤마가 아비브에게 운명의 그날 잘 접어 간직해 두었던 친엄마의 편지를 건네자 아비브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 그 편지를 지금 읽는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현재가 흐려지고 말아요. 저는 때가 오면 제 과거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제가 맡게 될 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저에게 선물한 시간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름다움을 절대 의문시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졌던 적이 없는 과거를 두고 슬퍼하거나 현재에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미래를 쫓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편지는 알맞은 때가 오기까지 저를 위해 보관해 주세요. 젤마는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꺼풀은 그 아래 눈동자가 없기라도 한 것처럼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동안 늙은 기색이 역력했다. 반짝이는 눈물방울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젤마는 편지를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 아,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청년인가. 젤마는 자신의 몸으로 낳지 않은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충족감을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아비브의 얼굴을 보며 젤마는 몸의 모든 혈관으로 숨결이 고루 퍼지면서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는 감사함을 느꼈다. 젤마는 아비브 덕분에 온전한 충족감을 누렸다. 사랑한다 얘야. 그리고 이런 행복을 주어 고맙구나. 너는 참 훌륭한 아이야, 아비브. 젤마가 말했다. 어머니가 키워주신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아비브는 이렇게 말하고 엄마를 안았다. 엄마의 아담한 몸을 안아주느라 아비브의 순 많은 검은 머릿결이 그의 귓바퀴를 덮으며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것을 알았다. 젤마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일어난 사건을 두고 그 전후 과정을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한 적이 결코 없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악행과 부정한 행동을 심판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그 과정을 정확히 살펴야 한단다. 젤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악은 종종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곤 하니까. 젤마는 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한다고 젤마는 꼬집었다. 아마 그럴 거야 하는 따위로 엉뚱한 험담이나 하는 것을 젤마는 정말 싫어했다. 아비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단다. 젤마는 아비브에게 이렇게 일러주곤 했다. 이 세상은 묘하게도 당사자가 실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둘러싼 소문이 더 중요시되고 또 오래가지. 그 내용이 들리든 맞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마치 누군가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것 같은 게 소문과 험담이란다. 젤마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대로 상대방을 볼 뿐이야.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그런 태도는 바뀌지 않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신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뿐이란다. 아비브는 젤마에게 세상의 특별한 점을 가려보는 법을 배웠으며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비브는 주의력이 뛰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라 할지라도
쉽사리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서 아비브는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쉽사리 읽어냈다. 주의 깊은 안목 덕분에 그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는 놀라운 재능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의 능력은 정말이지 경이로웠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감정을 묘사하기도 전에 아비브는 상대가 왜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짚어냈다.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행동까지 예견하는 아비브의 능력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많은 경우 아비브는 자신이 관찰하고 발견하는 게 너무 많아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그럴 때 아비브는 자신과 세상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숲으로 들어가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이 아비브는 자신의 깨인 안목으로 사람들의 욕구와 충동을 환히 꿰뚫어 보게 되었다. 너무도 추악하고 괴이해서 마음 같으면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발견한 것에 눈을 감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아비브에게 속삭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허망한 화려함에만 빠진 것과 반대로 아비브는 이 도시에서 뭔가 어둡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아비브는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뭔가 암울하기만 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카민스키 4. 카민스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 또 사람들은 카민스키가 그들을 좋아할 만한 계기를 제공해 준 적이 전혀 없다. 카민스키는 언제 누가 자신을 오로지 카민스키만을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 한 적이 있다는 기억 자체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지 않음을, 뭔가 분명 차이가 있음을 일찌감치 알아차릴 정도로 똑똑했다. 카민스키는 동물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즐거웠다. 노인들은 카민스키를 보고 영혼이 없는 아이라 말했다. 카민스키의 어머니는 이 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괜찮아, 크면 달라질 거야 하는 말로 위로를 했다. 그러나 달라질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어머니는 혹시 하늘이 엉뚱한 아이를 점지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만 커졌다. 아직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카민스키의 발길질은 매서웠다. 어머니는 아기가 너무 아프게 찬다고 하자 노인들은 그 녀석이 파괴력을 자랑하는 모양이라며 태어나면 골칫게나 썩일 모양이라고 수군거렸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아이의 영혼이 실제로 타락할 운명을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그를 거부한 주변 탓에 그렇게 된 것인지 하는 물음의 답은 명확하게 찾아지지 않았다. 어렸을 때 카민스키는 비둘기에게 돌팔매질을 했으며 갈대 줄기를 가지고 고슴도치의 눈을 후벼 팠고 망치로 고양이의 목덜미와 등을 계속 후려쳐 그 충격으로 고양이의 목이 꺾이고 머리뼈가 호두 껍데기처럼 깨지는 것을 보고 낄낄댔다. 물리학자인 할아버지는 모든 사건을 과학의 원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의심했다. 그런 할아버지조차 이 악동이 이상할 정도로 비인간적이라 혹시 이 악동이 영혼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 영혼이 본래부터 시커먼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보기에 카민스키의 비범함은 세상에 무자비한 고통만을 안기는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숙박비와 교육비를 10년치 성금으로 치르고 당시 9살이던 카민스키를 고향과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로 보내며 아예 연을 끊어버렸다. 카민스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저 조각조각으로만 기억했다. 주변 사람들이 화를 눌러가며 참고 지켜보던 아이, 그러다가 쫓겨난 아이, 사랑이라고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 이것이 그가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기숙학교라기보다는 고아원이나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카민스키는 다른 아이들의 접시에 남은 것만 먹어야 했다. 대개 감자 껍질이나 고기를 깨끗이 발라먹은 앙상한 뼈다귀만 그의 차지가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빨래를 하고 바닥에 걸레질을 해야만 했다. 결국 그의 우주는 오로지 잔혹함만이 남은 장소로 졸아들었다. 이른 새벽부터 도시로 가서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야 했던 카민스키는 도시의 공원 벤치에 남루한 몰골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곤 했다.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저런 꼴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떻게든 버텨 고아원 시절 이후에는 축축한 바닥에서 싹을 틔우는 버섯처럼 악착스럽게 싹을 틔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해서 카민스키의 어린 시절은 그와 세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었다. 그의 심장은 오븐 안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고기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다. 거부당했다는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카민스키는 어느 순간 어린 시절의 마지막 기억마저 망각의 안개 속으로 말끔히 지워버렸다. 그는 혼자였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철저한 혼자였다. 이렇게 혹독한 느낌은 살을 애는 듯한 얼음장 같은 바람보다 더 심하게 그의 내면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의 내면을 얼게 만든 냉기는 이내 그의 사람됨 전체를 아기로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의 양심이 퇴색할수록 하긴 그가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기는 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잔혹함을 즐기려는 그의 광기는 불타올랐다. 하늘과 카민스키는 더는 서로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속 안에 그만의 어두운 세계를 품었다. 이 검은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카민스키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었다. 그는 남의 말을 듣는 일이 전혀 없었으며 법이나 규칙 따위를 깨끗이 무시했다. 그의 완전한 이름은 아르투어 베냐민 카민스키다. 그는 의사가 되었다. 더욱이 이내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5. 카민스키는 항상 습관처럼 거의 벗겨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틈이 날 때마다 머리를 만지는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50대가 된 카민스키의 머리는 탈모가 심해 그저 거미줄처럼 걸린 몇 가닥의 가느다란 새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어떤 날씨든 검은 모자를 쓰는 모양이다. 카민스키는 날카롭게 꺾인 매부리 코에 콧구멍이 넓적했으며 항상 굳게 담은 입술은 얄팍했다. 입술은 타르타가스 시가를 빼물 때만 벌어졌다. 그의 날카로운 턱은 앞으로 튀어나왔으며 목은 짧기만 했다. 그의 시선은 상대를 뵐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는 목적이 없는 말을 입 밖으로 흘린 적이 거의 없다. 무슨 보물을 모으듯
그는 머릿속에 추악한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더욱이 추악한 생각은 종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기도 했다. 그 전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다고나 할까. 모든 경우마다 그에 맞춤한 아기의 서랍이 따로 있었다. 이로써 카민스키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잔혹함을 종류별로 강도를 조절해가며 과시했다. 그 어떤 불의한 사고나 개인적 운명에도 그는 끄덕도 하지 않았으며 무심한 반응을 보였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의 심장을 건드리지 못하고 무시되었다. 자신의 머릿속에 쌓아둔 어두운 생각은 엎질러진 검은 잉크처럼 번졌다. 그는 눈물을 보인 적이 전혀 없는 냉혹한 인간이었다. 아무리 가슴 아픈 일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추악한 영혼을 가졌을까? 아니, 영혼이 아예 없는 것일까? 카민스키는 의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약학, 화학에 걸쳐 수많은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박식함을 쌓았다. 전공 분야의 대가이자 노련한 의사인 그를 보며 환자들은 경탄하고 존경했으며 경외했다. 그렇지만 그를 좋아하기엔 그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았다. 자신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보며 카민스키는 개의치 않았다. 감정이라고는 없는 냉담함은 세월이 흐르며 터무니없는 징후로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짓밟는 잔혹함으로 바뀌었다. 이런 혐오스러운 잔혹함은 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우월감을 즐겼다. 카민스키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몇십 년 넘게 카민스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다고 자부했으나 어느 날 문득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점을 가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잘 관찰할수록,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연구할수록 그만큼 더 확연해지는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또는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무엇과 그들이 맞닿아 있다는 점이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피 안의 무엇과. 이 무엇은 카민스키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뭔가 생동하는 것, 따스한 것, 다채로운 것, 의미 있는 것을 가졌다. 그것들은 모두 카민스키 자신은 알지 못하는 특성이었다. 카민스키는 진실이 무엇인지 몰라 그동안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냉철한 사람이었다. 불현듯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사랑하는 것을 자신은 절대 느끼고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자 카민스키의 머리는 지뢰밭이 되었다. 마치 지난날을 안가품하러 달려드는 과거의 유령들의 뒷덜미라도 잡힌 양 카민스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를 내며 왜 자신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지 고통의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두려워하고 존중해 주기는 하지만 사랑받아본 경험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카민스키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런 깨달음은 카민스키의 발 앞에 바닥이라고는 없는 심연을 파놓았다. 여차하면 그 안에 빠져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심연의 이름은 외로움이었다. 외로움 때문에 카민스키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아픔을 덮어버리고 싶다는 욕구가 불타기 시작했다. 카민스키는 인간다운 세상에서 한자리를 얻고 싶었다. 그러나 무얼 어떻게 해도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갖가지 시도와 모든 노력에도
그는 사악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떨쳐버릴 수 없는 사악함이 그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었다. 카민스키는 잔혹함이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잔혹함을 파괴하고자 간절히 희망했지만 그는 자신의 악의에 맞서 번번이 지고 말았다. 카민스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서로 맺어지는지,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갖은 어려움에도 사랑에 충실하려 늠름하게 싸우는지 살펴보면서 자신이 유일하게 느끼는 감정, 곧 증오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깨달았다. 세상에 화가 난 나머지 품게 된 증오, 이게 사악함의 뿌리였다. 카민스키는 인생을 살며 이미 너무 많은 지옥을 거쳐왔다. 아주 어려서 이미 첫 번째 지옥을 경험했다. 나중에는 아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제 돌연 카민스키는 사악함이 말 그대로 자신을 내면에서부터 망가뜨린다는 점을 깨달았다. 분노와 증오가 어떻게 혈관으로 퍼져나가며 어떻게 자신을 좀먹는지 그는 목도했다. 쓰라린 분노는 차가운 피처럼 혈관을 흐르다가 언젠가는 자신의 어둡고 말라 비틀어진 심장을 다 먹어치워 마침내 그 어떤 따뜻한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만들리라. 사랑하는 능력, 온기를 느끼는 능력,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받는 능력을 가진 평범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의 돌연한 갈망이 너무도 커진 나머지 카민스키는 무엇이 자신을 그처럼 다르게, 무엇보다도 냉혹한 악한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야심을 키우고 말았다. 카민스키는 오로지 이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었던 할아버지처럼 비판적인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렇지만 혹시 자신이 인간다운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미쳐버릴 것만 같은 짐작 탓에 긴장한 나머지 카민스키는 갑자기 정말 실제로 영혼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카민스키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순수한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왜 카민스키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하지 못했을까? 그 모든 세월 동안 그의 두 눈이 검은 아기에 가려진 나머지 따뜻한 감정이라는 세계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럼 왜 지금 하필 이런 생각을 떠올렸을까? 카민스키는 영혼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진실을 찾기 전에는 자신이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알았다. 카민스키는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았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은 지옥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있는 좋은 씨앗이 모두 말라 비틀어진 걸까? 아니면 자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성질이 달랐을까? 카민스키는 어느 쪽이 더 나쁜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자신의 영혼은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켜 퇴화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썩은 부분이 있어 매일 계속 썩어가다가 자연의 결함처럼 저절로 소멸했을까? 돌연 카민스키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커다란 외침을 들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원래 자신이 가졌던 것을 잃었다면 인간과 자연에서 자신이 잃은 것을 가져오면 될 게 아닌가. 좁쌀만큼이라도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는 한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자 카민스키는 적잖이 위로가 되었다. 그럼 그 좁쌀만큼만 가지고도 다시 영혼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말 자신이 영혼이 없다면 그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차지해버리면 될 게 아닌가. 인간의 영혼을 가지지 않고는 이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인생을 향한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카민스키는 영혼을, 그것도 완벽한 영혼을 필요로 했다.